강원도 산 중턱의 농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다니던 직장에서는 갈등으로 인해 퇴사했고, 시간이 나서 나간 소개팅에서는 백수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갑작스레 돈 나갈 일은 많아지고,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던 재작년 가을이었죠. 우연히 본 구인 광고에는 월 280만 원을 주는 강원도 산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이 없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했어요. 막상 가보니 산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였어요. 밤이 되니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었어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곳에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어요. 농장 안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료와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울 형과 나와 같이 지내며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형도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분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요.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까마귀가 어쩜 그렇게 많던지 전체적으로 무언에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화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까마귀 떼들 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씻고 TV 좀 보다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하자는 거예요.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다더니 웬일인가 생각했죠. 나야 마다할 이유 없으니까 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있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어요.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소주를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요?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며 자던 황구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지저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에게 주인도 못 알아보고 죽어버려 하면서 낯을 마구 휘두르는 거였어요. 황구는 구들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도 계속 깨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 인자하시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아저씨를 말리다 나도 낯에 찍힐 뻔했어요. 그때 눈빛이 어땠는지 알아요? 두 눈이 완전히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어져서 황구가 숨은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 눈은 나를 보는데 동공이 완전히 풀렸더라고요. 나는 먼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는 시발놈의 강아지, 소 새끼들 욕을 하면서 농장을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주사가 저래 심할 줄이야. 다시는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젖자고 소 사료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황구가 해코지당했나 싶어 불렀더니 다행히 꼬리를 흔들면서 저만치 풀숲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불러도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일단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니 전화가 안 터지는 걸 보아 산중턱에 내려갔나 싶었죠. 평소에도 부지런해서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산보도 다녀오곤 했으니까요.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 할배한테 전화하자 하고 소 사료 주고 있는데 우유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싣고 오는 거였어요.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만신창이로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응, 저 아래 무덤에서 라고 말하더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더군요. 산길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 하나를 봤었는데 왜 거길 가서 자나. 가을이라 아침바람도 드슬 텐데 참 술이 문제다 싶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었어요.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느냐고 아저씨랑 티격태격하는 거였어요.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질똥 싸다 죽어서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 이라고 말하는 아저씨와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배는 한참을 실랑이하다 돌아갔고 억울한 듯한 아저씨는 분해하여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비우고 시내 나가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 좀 하고 배불리 밥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었어요.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들 거라던 말. 그래서 아저씨께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었나요? 그러고 보니 삼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내가 말했더니 너는 온지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라. 다소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서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것이.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들이마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배회하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숨어서 미친 듯이 지저대고 역시나 다음 날 아저씨가 안 보이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 무덤에 꿀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기어가 처자는 건지. 형에게 그 무덤은 대체 뭔데 왜 자꾸 아저씨가 거기 가서 자냐고 물었더니 너 오기 전에 아저씨와 같이 일하던 최씨의 아저씨가 있었거든.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 밀렵꾼 놈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산비탈을 떠밀려 내려가게 된 거야. 하필 그 아저씨가 길목에 있다가 절름발이라 미쳐 피할 틈도 없이 소떼에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에 밟혀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라더라. 가족도 없지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들도 소식이 없어 거기에 묻은 거다. 잠시 머뭇하던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먹으면 거기 가서 나자빠져 있던 거란다. 뭐 7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싶다 생각하고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냈을 거예요. 점심 먹고 심심해서 밤을 한 움큼 주워다 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 개복숭아 나무 있더라고. 지금 한창 익을 때라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냉큼 가봤죠. 근데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시발 뭐야 하고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내려가기 싫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서 골짜기에 흙벼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어요. 돌아가서는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뭐냐고 물으려다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려 물어봤어요.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다가 묻었어요라고 그러니 아저씨가 왜 전에 2마리는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소들은 대체 뭐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어요.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러 있던 것도 처음 왔을 적엔 좀 부실하게 태어나서 겨우 일어서는 산 새끼 송아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던 것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내가 자는 방벽에 여기저기 낙서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써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 마음에 정리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라바를 불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서는 그 아저씨 행적을 쫓아봤어요. 욕지거리하면서 돌아다니다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 이새를 찢어댄다고 마구 차더니 이 개새끼가 반항한다고 또 패고 하다가 사료창고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사료 한 포대를 꺼내더니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는 안 먹고 우하고 울어대는 거 있지. 처먹어 하면서 돌 던지고 똥 긁게 봉으로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찔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판타지한 일이었어요. 소들이 왜 삐쩍삐쩍 말라가나 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된 거지. 그러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느닷없이 한마로 머리를 뻑하고 치는 거야. 소가 그대로 옆으로 뻗으니까 낫이랑 목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서 반항 못하고 울어대는 소한테 네가 날 죽여 하면서 마구 찌르고 째고 돌로 찍어대고 소는 잠잠해지고 한참을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내가 봤던 죽은 소들 있던 골짜기에 끌어다 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무리 강심장인 나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오줌을 지렸을 거야. 그러던 아저씨가 돌아와서 다른 칸에 있던 소를 채워넣고
차규실 가서 태연히 샤워를 하고서는 농장집으로 내려와서 내 집 창문을 쓱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돌려보는데 완전 겁에 질려서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난 진짜 그때 그 공포란 이불 속에서 과도 꽉 쥐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우사 앞길을 통해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장돌까지 하나 챙겨서 다시 쫓아나섰죠.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우사 주변은 밤에도 밝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칠흑인데다 더는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방으로 되돌아와 문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짐 전부 싸갔고 트럭 몰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역시나 그 무덤 앞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이라도 어둑한 데다 간밤에 그 꼴을 생각하니 또 오금이 저려서 비포장길을 차가 뒤집힐 정도로 물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하고 큰소리치며 쫓아오는 거예요. 간밤에 문고리 덜컥할 때보다 진짜 그때가 더 무서웠어요. 비포장 산길이라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절룩거리며 못 따라오더군요. 백미러로 봤더니 쫓아오다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고 웃던 아저씨와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난 그곳을 떠났어요. 암튼 그날부로 그곳을 떠나고 농장 주인이 350까지 준다고 더 해달라고 하던 거. 집안 풍파 어쩌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까지 들먹이고 그달치 20일 거 반만 받고 바로 관뒀어요. 그 형에게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다고 하는 거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며 확인해보라고 겨우 설득시켜 소무덤까지 확인한 형도 그 아저씨 귀신 씨인 거라며 시겁하고는 바로 관뒀어요. 그 꼴을 당한 난 지금까지도 귀신을 믿지 않아요. 터널에서 있었던 일도 주파수가 어긋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 생각하고 그 아저씨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해리 현상이었을 거라 생각하지요. 아마도 그 아저씨는 소들 몇 마리 더 못 죽이고 지금쯤 감방에서 콩밥 먹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신병원이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남짓됐을 무렵이었지.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은 아는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많아 더 밝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하길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그을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얘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씻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군요. 우유 씻고 나가는 그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새벽 5, 6시 때였거든요.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있겠냐고 마냥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에 가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고요.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 흐름이 무슨 괴물 같아도 보이고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하는 소리는 안 나더군요.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 2번 더 가봤는데 형이 말한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요. 역시 헛소문이네 생각하고 있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와 나, 형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을 내려와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하다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요. 난 옆에서 자고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였었나. 그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아악 하고 소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화들짝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인 거예요.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서웠던 그건 바로 그 라디오였어요. 지지직 끼익끼익 하는 쇳소리에 따다닥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 나오고 있었지.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 받고 괴성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제야 난 정신이 돌아오게 됐죠. 그때 그 사람은 차 안을 둘러보다 뒷좌석 쪽을 보고는 소스라치며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니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경적 울리며 가만히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와본 거라더군요.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굉음을 내던 라디오에선 산호라면 노래 나오고 있었고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훤하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었고 웃기게도 아저씨는 지금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하고 가려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 돌릴 기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잡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아저씨께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 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국 리조트였어요. 나중에 형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터널에서 어찌된 일이었냐면 처음에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터널벽에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급정지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갑자기 피투성이 애가 뛰쳐나왔고 그 애를 치는 순간에 난 잠에서 깼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형은 그 이후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요. 터널 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형은 분명 헛것을 본 거겠지만 나는 알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옆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천국 리조트를 가게 된 건 터널에서의 악몽을 겪고 난 후였어요.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그곳은 리조트라 하기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왠지 모를 부조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비성수기고 한밤중이라 적막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차를 세우고 아저씨와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를 찾는데 공터 느티나무 아래에 웬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죠. 자기는 출장 간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엄마는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가을철에 이런 데 놀러와서 무슨 애새끼 버리고 갔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관리인은 어디 계시나 물었더니 먼발치를 응시하며 벤치에 앉아있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펜션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시크한 매력에 도취돼 멍 때리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저씨는 방을 잡고 난 형을 깨우러 갔지. 차에서 초췌한 몰골로 비시시 일어나던 형이 두리번 떼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아악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느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날 왜 끌고 왔냐면서 까무라치는데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의 표본이었어. 난 형이 완전 미쳤구나 생각했죠.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던 형은 끝까지 안 간다고 괴성만 질러대길래 그럼 그냥 차에서 자라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지. 내일 아침까지 저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해야겠다 생각하며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날 붙잡더니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학생 보니까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주는 거야. 라메츠근한 눈길로 보더군요. 비성수기라 방이 남아도는 건지. 나야 뭐 남자끼리 자기도 거시기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아저씨께 인사나 드리고 자르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잠든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 보니 화장품이며 가방에 흡사 누가 자던 방 같아 보였었는데 그땐 피곤한 탓인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난잠을 청했고 거의 잠들어갈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 농장을 걱정할 여력도 없었어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터널 이후로 뭔가에 취한 듯 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하지만 다음날 보니 비는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난 단잠을 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리조트의 전부예요. 하지만 형이 본 리조트는 많이 달랐어요. 다음 날이 돼서야 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형이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 보니 바닥에 흙먼지며 온갖 잡기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말 그대로 폐가인 거예요.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사방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은 온통 황토색 흙먼지뿐이고 곳곳에 부서진 건물들. 그곳은 강원도 수해제 지역이었고 불법 시설 및 토지 확장으로 좁아진 계곡폭우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 복구 지원이 없어 폐건물 상태로 남아있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곳에서 난 하룻밤을 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형의 충격적인 말에 난 더욱 혼란스러웠죠. 너 임마 지금은 좀 정신이 돌아왔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날 이딴 데로 끌고 와서 자자고. 터널에서 미친 꼴 겪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 차에서 뛰쳐내리고 싶더라. 이렇게 형이 말했어요. 난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분명 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다 문득 아저씨는 어디 가셨냐고 물으려다가 퍼뜩 뇌리를 강타하는 한 가지 기억이. 분명 아저씨는 어제 우리랑 밥을 먹고 건초 갖다 놓는다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애초에 아저씨는 계시지도 않았던 거야. 난 어제 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 문득 간밤에 꼬맹이가 달려갔던 그쪽. 아저씨가 주무시던 펜션을 봤더니 거긴 휑한 낭떠러지였고 그 아랜 푸른 계곡물만 보였어. 이미 예전에 급류에 깎여나간 곳이었지. 난 대체 어제 누구와 얘기를 나눈 것이며 그저 환상들을 본 것인가. 형 말로는 터널 이후로 눈빛부터 이상해졌다는데 흡사 귀신 들린 마냥. 평생 귀신 따위는 없다며 살아온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어느 날엔가 소통 좀 치우다 점심 먹고 낮잠 좀 자려고 했을 때였어요. 방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달력을 봤거든요. 난 처음에 그 달력이 누워서 편히 보려고 여기다 달아놨나 생각했었죠. 근데 치마도 들춰보고 싶은 게 남자의 욕구라고 무심결에 달력을 들췄는데 거기에는 흡사 누가 교묘히 가린 것처럼 누런 피얼룩에 전에 말한 낙서들이랑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낙서들이 써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소에게 발표 죽은 최씨 아저씨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방에선 최씨 아저씨가 묵었을 것이며 그 아저씨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이 방의 묵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농장 길바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질 않나.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꿈, 생사람이 몸에 무슨 음기를 그렇게 많이 묻히고 다니느냐며 꽁칼국수집에서 만난 무속인이 했던 말과 밤마다 울어대는 정체 모를, 이름 모를 짐승소리. 공허한 눈빛으로 아무 곳이나 응시하며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그에 맞춰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난소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난 그곳을 뛰쳐나와서야 그 낙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소들. 그 소들이 바로 전에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젖소가 있던 우사였고 전에 영양실조로 부실한 새끼를 낳았던 우두머리 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전에도 말했던 그 최씨 아저씨의 죽음은 그냥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생각될 수 있었을 거예요. 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요점은 최씨 아저씨는 떠밀려 오는 소들에게 채워 죽은 게 아니라 밟혀 죽었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 소들이 우두머리 소를 선두로 최씨 아저씨를 그냥 밟아 죽였던 거야.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곳에서 미친 건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들부터가 아니 농장 전체가 미쳐 있었고 심지어 나까지도 미쳐가고 있었던 거지.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인가에서 소에게 질병 테스트를 하던 곳이라 들었고 속칭 소들의 마루타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었어요. 때문에 소농장이 깊은 산중에 있게 된 거고 이 얘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지하수를 벌컥 들이켰다 배탈로 개고생을 했을 때 아저씨가 해준 얘기였죠.
그때 죽은 많은 소들을 산 곳곳의 안매장에서 여기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고. 그때 죽은 소들의 사체가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가 이 농장은 미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지. 우리 옛날 초딩 때 보던 괴기랜드 같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드는데 그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때문에 무덤 근처에 미친 사람이 놔도는 거라고. 뭐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애문을 남긴 채 그 강원도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그 농장을 떠난 후 나는 도시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회사에 채용 공고가 났다고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의 추천으로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면접관들은 내 경력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 대처 능력을 시험했어요. 나는 최대한 솔직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나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회사로 갔어요.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나는 금방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나는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동료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도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농장에서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농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회사 생활은 바쁘게 돌아갔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나는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회사로부터 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강원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다시 그 농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곳에 잠시 들러보기로 했어요. 농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건물은 낡아 있었고 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농장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농장 주인이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농장을 둘러본 후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도시로 돌아왔죠. 그 후로 나는 그 농장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의 삶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도시로 돌아온 나는 다시 회사 생활에 몰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나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되었어요. 한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결국 내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그 농장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곤 했어요.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